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승용 거래사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좋은 브랜드, 좋은 본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안전한 창업을 위해서 가맹계약 시에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딱 40분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처음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본론으로 가맹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번에 우리 첫째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미 저를 아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가맹거래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만들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자격증, 국세청에서는 세무사 자격증,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분야의 업무를 좀 더 유관기관과 함께 윤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격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프랜차이즈 분야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국가자격사로 가맹거래사를 지금 현재 제가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변호사나 의사나 세무사나 변리사분들은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프랜차이즈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그 두 분만이 보통 만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쪽에 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뭐 점주님을 하시든지 본사를 하시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를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을 텐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점주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앞으로 저희를 많이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맹거래사 업무는 가맹거래사의 사업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기타 창업과 프랜차이즈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과 경영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점주님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예비 창업자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실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좋은 본사나 브랜드를 발견했는데 이제 이 본사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서 실제 내가 점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주가 되기 위한 가맹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가맹 계약을 가능하면 잘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어요. 뭐 본사가 갑질을 합니다. 나는 뭐 계약이 잘못돼서 억울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쟁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쟁의 그 원초적인 이유는 가맹 계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가맹계약을 할 때부터 어떻게 가맹계약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말을 해서 멋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 아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의 해가 될 뿐이고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적을 꽉 붙잡고 오늘 40분을 들으시면 반드시 머릿속에 남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지요. 자, 일반적인 창업 절차 저번 시간에 한번 잠깐 다뤄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창업자들,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먼저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점포를 준비하고 그 점포에 실제 시설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이라고 하는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제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 창업 형태 선택 있잖아요. 그 창업 형태 선택에서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창업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하는 창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창업 위에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칠해놨는데 위에 창업 절차를 보니까 보라색으로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보라색에 있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슈퍼바이저나 또는 오픈바이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창업 절차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 임직원이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창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오늘은 가맹계약이 핵심이에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과정별 주요 사항인데 저번에 우리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서 제공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언제 보셨죠? 저번 시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그 내용을 빼고요.
그 나머지 가맹계약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반드시 아래에 있는 본사 또는 브랜드의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등록. 우리가 본사가 적법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등록해서 적법한 프랜차이즈인지, 적법한 프랜차이즈가 돼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혹시 어떤 분쟁이 휘말리더라도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여부가 중요하죠.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운영 비용, 네 번째 강제나 권장이냐, 다섯 번째는 수익성, 여섯 번째는 영업지역, 일곱 번째는 매장의 위치, 여덟 번째는 기타 사항, 그리고 아홉 번째는 중요한 건 우리가 상담받을 때 상담자의 기록을 하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언급하면서 저번에 정보공개서에서 이거를 확인했잖아요. 이 정보공개서 확인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이렇게 돼 있고 가맹계약서는 다른 내용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가맹계약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 돼 있고,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저번에 배웠던 그 정보공개서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모델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 표준에서 표준 오차 범위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맹계약서상의 구체적인 비용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맹계약서를 저하고 살펴보실 겁니다. 다시 9페이지 그 본사 상담, 네, 1번 본사 상담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해버리면 안 되겠죠. 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본사하고 상담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상담이요? 내가 이 브랜드를 했을 때 뭐 돈이 얼마큼 나온다, 얼마큼 번다, 투자비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셔야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통 본사 상담을 하는데, 본사 상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체크하실 거. 본사로부터 예상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수령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서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걸 구두로만 여러분이 청취하셨어요. 여러분이 녹취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혹시나 이것 때문에 실제 이 정도의 매출이 안 나왔는데, 이 정도의 수익이 안 나왔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과 본사가 혹시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입증 자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국내 가맹사업법은 우리 본사가 점주님들에게 본사에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맹계약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업을 할 때 본사가 반드시 점주에게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거, 본사가 만약 가맹점이 100개 이상, 매출액이 200억 이상, 가맹점이 100개 이상 되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본사인 경우에는 본사의 의무가 조금 더 강화돼요. 어떻게 강화되느냐? 단순하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예상 수익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 양식에 맞춰서 제공을 해라. 예상 매출 산정서 양식을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 예상 수익 서면 정보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엔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분석도 약간씩 들어가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목적이 뭘까요? 법에 이런 거를 본사 상담을 할 때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목적은 점주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줬는데 본사가 정보 주고 여러분은 정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보 자체에 하자가 있어.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허위, 과장, 기만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맹사법에는 허위 과장 정보라든지 기만 정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할 때는 가맹사업법상의 가장 최고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가맹사업법을 여기저기 이런 걸 지키면 처벌한다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장 큰 처벌이 바로 이 허위 과장 정보에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허위 과장이 없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허위 과장 정보하고 기만 정보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 30초 동안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잠깐 읽어보시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니까요.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허위 과장 정보하고 기만 정보가 뭔지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땡 끝났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자, 허위 과장 정보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내용을 만들거나 또는 있는 내용을 부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허위 과장 정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기만 정보는 내가 이 내용을 허위 과장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가맹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과장까지는 아니지만 속일 만한 의도가 있었던 정보다 라고 하면 기만 정보가 돼요. 자, 이런 허위 과장이나 기만 정보가 있을 때에는 우리 본사가 처벌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본사인 경우에는 이런 허위 과장이나 기만 정보를 최소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정보를 주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사한테 무조건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본사가 주시는 정보를 어느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프랜차이즈 국밥의 실제 사례였어요. 물론 이 국밥 브랜드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본사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사가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해왔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 국밥 본사는 그러지 않아요. 자, 예전의 사례였는데,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이런 자료를 준 거예요. 아, 우리 점주님이 오피스 상권에 20평짜리 매장을 들어간다고 전제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 비용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매출액은 9,6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어느 정도이고 쭉 나와서 나중에 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보시면 투자비는 한 1억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 1억짜리 투자비를 매출액 9,600만 원씩 벌어서 실제 영업이익이 한 달에 3,088만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소요기간은 3.5개월, 넉넉하게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본사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는 본사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는 과장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이렇게 판단하는구나를 아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산출 근거 같이 드리세요. 본사가 점주님에게 같이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산출 근거를 정확히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왼쪽에 수익과 비용의 테이블은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테이블이 나올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산출 근거. 월 매출액이 9,600만 원이라고 했죠? 9,600만 원의 계산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객단가. 우리 일반적으로 국밥집이니까 뭐 충분히 이건 좀 여러분이 양해할 수 있겠죠. 한 명이 와서 국밥을 시켜 먹으면 뭐 한 사람이 국밥 하나씩 시켜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명이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8,000원, 뭐 9,000원, 만 원짜리 국밥도 있으니까요. 충분할 거예요. 자, 고객 수 400명. 400명? 400명이 어떻게 계산됐지? 라고 봤더니 테이블이 전체 20병짜리인데 테이블이 전체 10개가 들어가고요. 그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이 하루에 10회전, 즉 점심에 4회전, 저녁에 6회전. 그래서 총 10회전을 하면 총 400개가 나오겠죠. 400그릇을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객단가 8,000원 곱하기 고객수 400명. 근데 이것을 하루 판매한 거니까 이것을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 매출이 객단가 8,000원 곱하기 고객수 400 곱하기 30일 하니까 9,600만 원. 9,600만 맞네. 이 정도면 정확하네. 라고 여러분이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 산출 근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분석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자, 두 가지만 제가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할게요.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0회전을 한다고 했어요. 10회전이라는 거는 한번 그 테이블이 4명한테 공급해서 테이블이 깔리고 그 다음에 그걸 수거하고 다시 또 깔리고 수거하고 하는 게 10번이 된다는 건데 점심에 4회전이 된대요. 자, 저녁은 다음 문제고 점심에 4회전 된다는 걸 봤을 때 넉넉하게 최대한 본사 입장에서 생각해 줄게요. 자, 본사가 점심에 4회전을 할 수 있대요. 4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매출액을 책정했는데 한번 4회전이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을 넉넉하게 책정하면 11시부터 1시 정도, 보통은 뭐 12시부터 1시인데 넉넉하게 책정해 드리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국밥을 점심시간을 팔아요. 그런데 4회전을 해야 돼. 그럼 한 번 테이블이 세팅돼서 다 드시고 떠나는 시간까지 얼마큼 주어지죠? 0.5시간. 다시 말해서 30분. 30분을 드리는데 실제로 오자마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먹자마자 일어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5분 떼면 실제로 먹는 시간은 20분. 자, 여러분들이 국밥이에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뜨거운 국밥을 주문해서 받는 때부터 시작해서 먹고 나가는 데까지 여러분이 30분 내에, 정확히 말하면 앞에 뒤에 5분씩 빼면 20분 내에 여러분이 국밥을 다 드시고 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약간 좀 의문감이 들죠.
자, 저녁엔 육회전이래요. 뭐 저녁 시간 길게 잡죠. 뭐 약간 2시간 잡았으니까 이번엔 3시간 잡을게요. 자, 3시간 잡아서 저녁 시간이 길다고 쳤을 때 저녁에 국밥을 점심보다 더 많이 먹을까요? 오피스가인데. 오피스가에 물론 저녁에 야근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야근이 대부분 야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에 3회전이 돌아갈까요? 아, 6회전이 돌아갈까요? 약간 또 의문이 생기죠. 자, 또 하나. 자, 테이블이 10테이블인데 여긴 지금 20평이에요. 20평 전용 평수에 테이블이 10테이블 들어간다. 자, 20평 중에서 최소한 주방 집기나 장비나 뭐 최소한 뭐 물건을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방을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한 4평에서 5평은 잡아요. 그럼 총 15평이 남아요. 15평에서 테이블이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10개가 들어간다? 그럼 한 테이블에 1.5평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4인 가구 기준에서 4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된 그 하나의 테이블이 1.5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지죠. 자, 여기까지 생각이 되면 아하, 여기서 말했던 숫자로 보면 산출근거는 명확하지만 이 산출근거 자체의 가정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이 매장을 20평짜리를 오피스 상권의 이 국밥집을 열었을 때 정말 9,600원이 나올 것이냐? 아, 이거 9,600원은 못 나오겠는데?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각종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관리비 이게 싹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영업이익은 얼마? 3,088만 원이라 그냥 1,000만 원만 나올 수 있어요. 자, 1,000만 원만 나오면 이젠 상황이 달라져요.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씩 나오니까 아까 말했던 본사가 설명했던 3.5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10개월이 걸립니다. 자, 만약 1,000만 원도 안 나왔다. 그러면 10개월이 아니라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본사는 여러분에게 숫자로 계산한 걸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숫자에 들어와 있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본사는 웬만하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못 주면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가맹사업법상 최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은 본사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사업하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점주님이 최종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사 상담이 끝났어요. 오케이. 본사 상담 끝났으면 그냥 곧바로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다 읽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즉 정확히 말하면 국가죠. 국가가 가맹사업법을 통해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숙고기라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숙고. 익힐 숙자에 생각할 고자잖아요.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한다 할 때 그 숙고예요. 자,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줘야 돼. 정보공개서도 3, 40장짜리, 가맹계약서도 막 40쪽까지 있으니까 한 20장짜리 돼요. 그럼 총 60장, 70장짜리 서류를 여러분이 읽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루 시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여러분에게 가맹계약하는 날로부터 14일 전, 정확히 날짜로 따지면 15일 전이 되겠죠. 그래서 14일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줘서 최소한 점주가 우리 본사의 사업 모델이나 가맹계약의 조건을 파악하는데 14일의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14일을 줌으로써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등록된 정보공개서. 아무런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여러분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같이 받는 건 뭐냐면 우리 사전 제공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점주로 하여금 내가 A 브랜드를 가맹하는데 나보다 먼저 A 브랜드를 가맹한 점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본사가 정말 이 계약서대로 제대로 사업을 해줍니까? 제대로 개점할 때 도와줍니까? 뭐 개점한 이후에 제대로 뭐 홍보 판촉이나 이런 걸 해줍니까? 이런 거를 같은 브랜드의 선배 점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려고 법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본사의 의무로 점주에게 제공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요, 점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제도를 모르거나 그 제도를 우습게 여겨서 법 위에 잠을 자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점주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한 가맹 조건이나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4일 이전은 주기 위해서 법에는 분명히 사전에 본사의 의무로 점주에게 제공하게 돼 있고요. 혹시 본사가 깜빡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내놔라, 달라, 내가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본사 상담을 받으시면서 특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이렇게 제공받을 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그리고 임금감액 현황문서 이 세 가지 서류를 14일 전에 제공받을 때 꼭 누가 제공했는지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나가버리더라도 그 담당자는 그 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본사의
법인이 또는 그 본사의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길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한 사람 또는 여러분에게 이런 서류를 제공해 주신 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정확한 건 이런 거예요. 이름, 직책, 업무,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 좋고요. 만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기 싫다.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상담하거나 여러분에게 이런 서류를 제공하는 분 명함을 받으면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명함은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되고 이 명함은 나중에 가맹계약 할 때 또는 그 이후에도 가맹계약서에 스탬플로 찍어서 항상 같이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가맹계약서를 제공받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때 상담자만 쓰지 마시고 이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이런 상담을 받았다 또는 이런 서류를 받았다라는 걸 같이 기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휘말렸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세 번째. 자,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계약서를 내가 본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계약 내용을 모르고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점주님들이 모르고 계약했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를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정도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로부터 받는 돈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점주님들이 본사에 내는 모든 금전은 다 모두 가맹금입니다. 그 중에서 가맹금 아닌 건 거의 없어요. 다 가맹금인데 가맹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예치 가맹금이라고 있고 예치 범위의 가맹금이라 했는데 다 똑같은 돈인데 굳이 돈을 왜 명목상 나눠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비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국밥집을 만드는데 전체 내가 돈을 도대체 얼마나 내야 돼? 라는 거잖아요. 총 비용이. 그래서 투자 비용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가맹계약서에 그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는 가맹계약서상에 보니까 정보공개상에 무슨 비용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도 역시 가맹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계약을 처음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사업자 간에 계약하는 거를 뭐 전에 경험하지 않아서 이런 계약서라는 것 자체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비용을 봤을 때, 돈을 봤을 때 또는 금전적인 그 비용을 내가 숫자를 봤을 때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부가가치세는 10%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마치 이걸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자본금이 실제 투자 비용이 10%가 더 늘어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비용의 범위. 나 인테리어가 1,000만 원입니다. 아니면 뭐 20평짜리를 2,000만 원에 해드립니다. 평당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이 듭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2,000만 원으로 모든 인테리어를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2,000만 원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든 익스테리어든 그 공사 내역을 보셔야겠죠. 공사 내역 중에서 이만큼이 2,000만 원이구나. 요만큼은 별도나 추가 공사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인테리어요 2,000만 원, 뭐 간판이요 500만 원, 오케이. 나 2,500만 원 있으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가 다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자, 세 번째, 장비 집기나 초도부품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국밥집을 하니까 다 각종 뭐 국밥 그릇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집기예요. 그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뭐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은 다 장비에 들어가겠죠. 장비는 움직이기 힘든 거, 집기는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이런 장비 집기 또는 국밥집이니까 계속 국밥의 소스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식자재들도 공급되겠죠. 그런 걸 우리는 정기적인 초도물품이라고 해요. 그런 정기적인 초도물품의 비용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비용인지. 계약서에 써있는 비용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중에서도 혹시 추가되는 장비나 집기 또는 추가되는 게 따로 있으면 비용이 더 붙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서명하시면 나중에 서명하고 나서는 이거 왜 다 안 주세요? 그러면 그 본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또는 정보공개서에 이만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투자 비용은 일회적인 거, 처음 들어갈 때 비용이고 처음 개점할 때. 자, 개점한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묶어서 유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유지 비용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월 정액제 월 20만 원씩 로열티 냅니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는 월 그러니까 점주님이 달성하는 그 매출액의 0.5% 또는 1%를 우리 로열티로 계산합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에 설명한 게 정액제. 뒤에 설명한 걸 정율제라고 그래요. 그럼 정율제라면 퍼센트로 계산이 되니까 퍼센트의 기초가 되는 숫자,
매출액에 대해서 1%인지 아니면 순이익에 대해서 1%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내는 매출액이 매달 얼마씩 로열티가 나가겠구나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겠죠.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비. 왜냐면 어떤 본사, 요즘은 대부분의 본사들이 본사가 물품을 공급할 때 그 물품의 공급 가격 안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브랜드, 소수의 어떤 브랜드들은 그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물류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있을 수 있어요. 별도로 해놨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본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계약 조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물류비가 이 물류 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물류 대금 외에 물류비가 별도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약을 하셔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광고나 홍보판 쪽. 여기서 말하는 광고 홍보판 쪽은 전국적인 단위일 거예요. 전국적인 단위의 광고 홍보. 내가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지 씨를 좋아합니다. 자, 수지 씨를 사용해서 이번에 그 전국적인 TV CF를 찍었다. 그럼 총 4억이 들었는데 그 4억 중에서 본사가 얼마, 그리고 점주님들은 얼마를 각출해서 이렇게 전체 비용을 만든다, 전체 CF 비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광고 홍보 판촉비의 분담 비율이라고 해요. 그 분담 비율로 몇 대 몇으로 분담하는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할 때는 본사가 임의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가 처음에 어떤 절차로 광고 홍보를 기획해서 하는지,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돈을 썼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지,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갱신가가 갱신 비용이에요. 자, 가맹계약을 했어요. 내가 3년짜리 가맹계약을 했다. 그건 뭐예요? 3년짜리 가맹계약은 최초 계약 기간이고 그 이후에 갱신을 계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년 하고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갱신을 하는데 그 갱신할 때는 1년 주기인지 2년 주기인지 아니면 3년 주기인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3년 2년제다 라고 하면 3년이 최초 계약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2년씩 갱신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갱신할 때 특별한 비용이 없이 그냥 자동 갱신되는 건지 아니면 갱신할 때마다 갱신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 본사가 받을 건지를 계약서에 사전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갱신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갱신비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또 붙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강제 권장 품목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 맞춰주셔야 돼요. 자, 강제 권장 품목은 또 하나 자체 조달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강제 품목이 뭐냐? 여러분들 아마 TV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사가 반드시 쓰라고 하는 물건. 여러분, 본사가 반드시 쓰라고 강제하는 물건이 그게 잘못일까요? 잘못 아니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A라는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밥집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누구는 본사에서 주는 그 국물 소스를 쓰고 누구는 국물 소스를 막 시장에서 사다 쓰고, 그러면 그 국밥 브랜드는 통일성이 무너져요. 통일성이 무너지면 뭐하러 프랜차이즈 합니까? 그냥 문 닫아야지. 프랜차이즈로 사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강제 권장 자체 도달 항목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가맹점이 본사나 본사 협력업체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 품목들을 우리는 강제 품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가맹점이 본사나 본사 협력업체한테 받을 수도 있고, 점주가 원하면 네가 알아서 제3자로부터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도 있어 라고 옵션을 준 거, 이거를 우리는 권장 품목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본사나 본사 협력업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갖다 쓰시면 돼요. 우리 점주님이 원하신 대로 싸게 사시든 어디든 원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라고 완전히 풀어놓은 항목, 이런 것들은 자체 조달 품목이라고 해요. 자, 구분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맹계약서 또는 정보공개서 상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국밥 사업을 할 때 어떤 품목들이 강제다, 어떤 품목들이 권장이다, 어떤 품목들이 자체 조달이다, 반드시 사전에 알고 시작하시라는 거. 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정당한 강제 품목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본사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하고요. 본사의 어떤 지식재산권, 상표권을 포함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사전에 기재해 놨을 것.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정당한 강제 품목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강제로 묶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이라고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당연히 본사가 처벌을 받는 행위죠. 자, 타 가맹점의 수익 현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는 A 국밥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내 A 국밥 브랜드를 하기 전에 다른 A라는 국밥 브랜드를 하고 있는 다른 점주님들, 우리 선배 점주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도대체 지역별로 어느 가맹점이 얼마큼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특정 가맹점이 얼마큼 벌 수 있는지 이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정보예요. 영업비밀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점주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본사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점주님들이 연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정부 공개에서도 기재를 해놨고요.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공개에서만 봐도 각 지역별로 매출액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평당 매출액, 왜냐하면 전용 면적으로 나눈 평당 매출액 같은 것도 충분히 정부 공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나 정부 공개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영업적. 여러분들이 가맹 계약을 했을 때 이 영업적 안에서만큼은 나만 이 브랜드를 해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정당한 매출액을 발생시켜서 내가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나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 최소한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영업적의 설정입니다. 자, 영업적 설정할 때는 보통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딱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 말고 두 개 이상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브랜드는 거리를 가지고 뭐 이 가맹점이 있는 데로부터 이게 직경 몇 미터 또는 반경 몇 미터의 그 거리 원을 그려서 그 정도가 당신의 영업적이고요. 이 영업적 안에는 우리 본사가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넣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해주는 행위입니다. 그게 영업적이에요. 자, 거리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인구 단위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행정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동당 1개 점포, 뭐 이렇게 구당 1개 점포. 뭐 인구 단위로 한다면 인구 10만 명당 1개 점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요. 가맹사업법은 브랜드마다 다 사업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또는 어떤 업종은 몇 미터로 해라 이런 걸 국가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산주의죠. 당연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영업 기준을 영업 그 지역의 설정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집행해라 라고만 돼 있지 영업적을 얼마큼 주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맹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거리냐, 인구냐, 행정단위냐. 물론 거리도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모든 브랜드들이 직선거리, 다시 말해서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구글 지도 같은 거. 이 지도 같은 거 출력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직선거리예요. 공중거리. 근데 직선거리 말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도보거리, 즉 걸어갈 수 있는 도보거리로 그렇게 기준으로 영업적을 설정해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적을 받았는데 영업적을 뭐 거리가 뭐 500m다 라고 받았으면 500m를 이렇게 동그랗게 쓰면 그 동그랗게 친 그 경계면 안에 막 건물이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도로가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동그랗긴 동그란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뭐는 좀 들어가고 뭐는 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제 지도로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맹계약에 주의할 사항 네 번째는 예치 보증보험이에요. 여러분들 본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본사한테 돈 주고 이제 본사가 제대로 매장 만들어주고 내가 개점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해야지 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본사가 여러분한테 받은 돈을 갖고 갑자기 외국으로 나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는, 우리 가맹사법에는 본사가 점주로도 받은 돈 중에, 자, 여기서 앞에 게 나오는 거예요. 본사가 점주로도 받은 돈 중에 요 예치 가맹금이라는 걸 따로 설정했어요. 요만큼이 예치의 범위야. 요만큼 돈은 본사가 점주한테 받은 돈 중에 요만큼 돈은 당장 쓰지 않더라도 점주를 개점시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만큼을 따로 띄어서 그만큼을 예치의 범위로 정해서 일종의 볼모를 잡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치해라라고 볼모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본사가 쓸 수가 없어요. 돈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이렇게 볼모를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본사가 도망가지 않겠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을 위한, 즉 점주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을 봤을 때 우리 브랜드는 예치 제도를 하고 있구나, 또는 예치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치나 보증보험 여러분이 충분히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꼭 설명드리는 건 예치를 하든 보증보험을 하든 그 제도는 명확히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건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가맹계약할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 절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사 상담일 때 어떤 게 필요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제공 어떤 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항목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계약을 해라. 네 번째, 여러분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치나 보증보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여러분의 돈이 보호가 되는지는 알고 시작하셔라 라는 그 4가지 단계가 가맹계약 시의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이 이외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가맹계약 중간에 또는 가맹계약이 종료나 해지됐을 때에도 주의사항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